석유의 100배 가치, 한반도 전역에 펼쳐진 무한자원, 전 세계가 경악한 사연, 대국들이 보낸 한국이 거절 못할 제안, 과연 무엇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반열에 올려놓았을까요? 바다 건너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한 외국인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미국까지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에 무릎을 꿇게 된 이유, 대체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석유도, 가스도, 금도 없다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경제전략연구소의 마이클 윌슨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세계 각국의 경제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특히 자원과 기술의 균형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 그저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본 진짜 한국의 모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속으로의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부 UN 본부에서 열린 미래 자원과 지속 가능성 포럼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주최하는 세션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자원 포럼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옆자리에 독일 대표가 작게 속삭였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의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 김태윤 박사와 그의 팀은 다른 국가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정장이나 포토타임을 위한 세팅은 없었고 대신 손에는 두꺼운 연구 보고서들만 들려 있었죠. 우리는 오늘 여러분께 자원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태윤 박사의 첫마디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발표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자원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원은 땅에서 파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작게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석유 매장량만으로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한국이 무엇을 발견했다는 건가요? 바다에서 석유라도 발견한 겁니까? 러시아 대표가 약간 조롱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김태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형 스크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숫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570조 원.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보유한 인적 자원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재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석유의 가치는 언젠가 바닥나지만 인재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무한히 증가합니다. 미국 대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한다는 겁니까? 김태윤 박사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 개발 플랫폼, 그리고 AI 기반 인재 육성 전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국형 인재 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적 자원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자산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인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물리적 자원 없이는 산업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김태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토류 대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다시 회의장이 숨죽이는 정적에 빠졌습니다. 희토류는 현대 전자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자원으로 중국이 세계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윤 박사는 이어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메타 소재 기술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이 개발한 희토류 대체 소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토류가 없었기 때문에 희토류 없이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연구 끝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협상 카드 중 하나가 순식간에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우디 대표가 다시 한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없이는 그 어떤 산업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석유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핵심입니다. 김태윤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수소 생산 기술과 활용 시스템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를 활용한 발전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김태윤 박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톤과는 달리 약간 떨리는 듯했죠. 제 아버지는 전쟁 직후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맨발로 학교에 다니셨고 밤에는 가로등 아래서 공부하셨죠. 그런 아버지께서 과학자가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의 세대가 이룩한 산업화의 기적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가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조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소 생산에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군요. 김태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이 개발한 해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스템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서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고 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우디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고 러시아 대표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실제로 경제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김태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울산과 여수에 시범단지를 구축했고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발견한 자원은 땅 속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그것을 실현하는 기술력이었던 것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각국 대표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김태윤 박사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의 개념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 전환이며 국가 생존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김태윤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이 개발한 자원 재정의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라는 핸디캡을 자원을 재정의하는 나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것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생존 철학이자 세계 자원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메타 소재 기술은 희토류 사용량을 90% 이상 줄입니다. 우리의 수소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대폭 낮춥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량 기술은 한정된 농경지에서도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냅니다. 김태윤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의 작은 장터에서 채소를 파셨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와 형제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배움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그의 눈에 잠시 촉촉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들이 맨손으로 일구어낸 경제적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세계를 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기술들을 독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세계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의도를 묻는 핵심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공유를 통한 생존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들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는 나라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선 국제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대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공유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태윤 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약속. 둘째, 기술 적용의 투명성. 그리고 셋째,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 말에 미국 대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조건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나라가 있을까요? 김태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6개국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6나라는 모두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진 선진국들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와 한국은 지속 가능 자원 연합을 구성했고 이미 공동 연구와 기술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니. 그것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선진국들과 함께요. 김태윤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 살아야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시절의 굴욕과 고통을 겪었기에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역사적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공유가 아니라 한국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철학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 돕고 나누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 세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의 국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기술 블록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 냉전을 시작하려는 것 아닙니까? 김태윤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나라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결국 이상주의적인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자원은 여전히 힘이고 그 힘은 통제와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김태윤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은 통제의 도구가 아닌 공존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태윤 박사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한국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김태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윌슨 씨,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그 손실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혁신의 필요성과 공유의 가치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자원 재정의 전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윤 박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첫 방문지는 울산에 위치한 해양바이오매스 연구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수조에는 미세조류가 자라고 있었고 특수시설을 통해 이들로부터 수소가 추출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박지원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이미 주변 산업단지에 필요한 에너지의 30%를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환경 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에너지 생산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정화한다니, 박지원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의 원형은 사실 우리 전통 농사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논에 물고기와 오리를 함께 키우셨어요. 물고기는 해충을 잡아먹고 오리는 잡초를 먹으며 그들의 배설물은 다시 비료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환이자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현대 기술과 전통 지혜의 조화, 이것이 한국 기술의 핵심입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대전의 메타 소재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이 개발한 히토류 대체 소재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소재는 히토류의 특성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리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합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인 셈이죠. 그는 작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히토류 없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화질은 기존의 디스플레이와 전혀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일, 프랑스와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조 기술을, 우리는 소재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요. 김민수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폐품 수집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들이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부품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죠. 그분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이 현대의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70대 기술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산업화 시대의 엔지니어들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그 경험과 지혜가 지금 우리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세대 간의 지혜 전달과 경험의 공유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경북 안동의 스마트 농업 연구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개발한 버티컬 팜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직으로 쌓아 올린 농작물들이 LED 조명 아래서 자라고 있었고 모든 과정은 AI가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안동의 연구센터에서 만난 이수진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 물 사용량은 90%, 토지 사용량은 99%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300% 이상 증가시킵니다. 그녀는 방금 수확한 딸기 한 개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가장 달고 향기로운 딸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사막 지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식량 안보가, 우리에게는 기술 수출이 가능한 위내서인 전략이죠.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요? 유엔 회의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나라 아닙니까? 이수진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한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도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문맹이셨지만 자연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저에게 농사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철학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수진 박사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매주 지역 어르신들이 방문하십니다. 그분들은 저희 연구원들에게 전통 농법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는 그분들께 현대의 기술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대화와 교류가 우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지혜의 순환과 공유였습니다. 노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혁신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우리 센터의 명예 자문위원으로는 80대 농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경험하며 살아오셨기에 어떤 AI보다도 정확한 농사 예측을 해주십니다. 그 지혜와 경험은 어떤 첨단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세대 간의 지혜 전달과 문화적 가치의 계승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김태윤 박사와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윌슨 씨? 한국의 자원 재정의 전략을 직접 보시니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자원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독점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김태윤 박사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윌슨 씨,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원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는 자원의 소중함과 함께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죠.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풍요의 비결이라는 것을요. 김태윤 박사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 소년이 외국인 군인에게서 초콜릿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소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주는 이 미군 병사는 나중에 제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죠. 작은 초콜릿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김태윤 박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 국가의 깊은 철학적 바탕에서 나오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소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주는 이 미군 병사는 나중에 제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죠. 작은 초콜릿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김태윤 박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 국가의 깊은 철학적 바탕에서 나오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 독점을 통한 패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 전쟁의 시대에서 자원 공유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미국의 접근 방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중동에서 전쟁을 벌였고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협력의 기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국제사회는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김태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 회의 이후 20개국이 우리의 지속가능 자원연합에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도 포함됩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한국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니,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자원 공유의 시대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김태윤 박사는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책 한 권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에는 증오가 아닌 평화와 화해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만은 넉넉하게 나눌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이것이 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비전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자원 재정의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것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 달 후 백악관에서는 미래자원 전략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문위원으로 김태윤 박사가 초청되었죠. 저는 그 첫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 CEO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김태윤 박사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재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자원의 개념을 바꾸는데 동참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태윤 박사의 말에 한 석유회사 CEO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입니다. 왜 변화해야 합니까? 김태윤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석유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질학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이유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원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이때 한 노년의 미국 정보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먹을 것조차 부족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세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김태윤 박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세계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지속가능 자원연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자원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한 노년의 미국 기업인이 김태윤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70년대에 한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이제 세계를 이끌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태윤 박사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속가능 자원연합 창립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서울 코엑스에 모인 50개국의 대표들 앞에서 김태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원 전쟁의 시대에서 자원 공유의 시대로, 경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발견한 진정한 자원은 석유도, 가스도, 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공유의 가치였고, 그것은 어떤 물질적 자원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총회의 마지막 순서로 백발이 성성한 80대의 한국 노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전쟁 세대의 대표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고 배고픔을 참으며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입니다. 그 노인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다음 세대의 혁신과 비전으로 이어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시작하여 자원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현 세대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절에 지켜온 가치와 지혜가 오늘날 한국을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한 진정한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자원은 바로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와 혁신의 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석유의 100배, 1000배 가치를 지닌 한국의 진정한 자원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 속으로였습니다.